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에겐 1살 어린 동생 창섭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9살 때 죽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무척이나 슬픈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대학생이 된 후 요즘 계속 창섭이가 꿈에 나온다. 하지만 창섭이가 꿈에서 딱히 뭘 하는 건 아니다. 나를 보며 민혁이 형! 민혁이 형! 이러는 게 전부다. 딱히 무서운 꿈은 아니지만 왠지 그 꿈을 꾸고 나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 새벽에 그 꿈에서 깨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 날도 다름없이 창섭이가 꿈에 나왔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창섭이가 장난감을 가지며 놀고 있었다. 어릴 때 기억인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창섭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내가 아끼는 것이었다. 나는 건들지 마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쳤지만 창섭은 들은 척도 안 하며 내 말을 무시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창섭의 목을 세게 졸랐다. 창섭이 괴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똑같네. 이루는 여름방학 때 시골에 있는 할머니네 집을 갔다. 시골이다 보니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다. 밤에 이루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울 수도 없는 노릇. 그냥 참으려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오기로 했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노랫소리인 것 같았다. 이루는 귀를 기울이고 가사를 들어봤다. 야 이거 음이 뭐냐? 은색마차 하나가 고드름 위를 지나갑니다. 은색마차가 고드름을 지나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이루는 이어서 들어보기로 한다. 은색마차 하나가 두 고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계속 노래가 들려왔다. 은색마차 하나가 두 구멍 사이를 지나갑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높은 산을 지나갑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넓은 들판을 뛰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갈대밭을 지나갑니다. 와 예. 그 순간 노래가 끝나자마자 화장실 문이 끽 하고 열렸다. 깜짝 놀란 이루는 화장실이고 뭐고 뒤도 안 보고 방으로 뛰어 돌아왔다. 다음날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이루. 무슨 소린지 할머니께 물어보니 화장실 앞에 시체가 있다고 하셨다. 화장실 앞에 가보니 머리가 두 동강 나 있는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그때 밤에 들은 노래가 생각난 이루. 그 노래 가사가 이해된 이루는 다음부터 절대 할머니 집에 혼자 화장실 못 갔다고. 이게 뭔 말이야? 전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 전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귀신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잘 없어서인지 평소에는 귀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존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oh my god, I'm a baby, 나 baby.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그 일을 겪은 후에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이거 약간 연변인데? 연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 달 전, 3 years ago, my boyfriend 함께 대천으로 놀러 갔습니다. 야, 근데 약간 대천 하면은 그 마인드 아니에요? 헌팅하러 간다 마인드 아니에요? 저희는 새벽이 다 되어서 지인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인은 피곤했는지 일찍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제 남자친구는 이것도 다 추억이라며 집 앞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잠시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고 서서히 가다 보니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야, 노래 너무 크다. 노래 좀 줄일게요. 자,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해서 다시 돌아가려는데 당시 차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던 내비게이션 화면에 갑자기 차 뒤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초록색 표시가 뜨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후방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화면에는 조금씩 움직이며 점점 물체가 가까이 옴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차는 당시 후진 기어만 들어가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아서 무언가가 직접 다가오지 않는 이상 장애물 표시가 가까워질 수 없는데 말이죠. 그 장애물 표시는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차 바로 뒤에 장애물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리 뒤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 그렇게 패닉에 빠진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 갑자기 차 신호이 꺼져버려갖고
2초 정도 뒤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잉 부잉 붕. 그때 차가 서 있는 곳은 절대로 무언가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새벽에 텅 빈 시골길이었으니까요. 저희 둘은 겁에 질려 도망치듯 지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해가 뜨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어제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는데 손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제 멈췄던 곳 바로 옆에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그 산에 묘지가 빼곡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 개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지인이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갔어요. 대천으로. 거기에서 이제 남자친구의 지인이 빠져줘요. 피곤하다고. 센스 개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커플이 있잖아요. 야 너네도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피곤하다고 바로 잤잖아. 여러분들 센스 개쩌는 거 이거 진짜. 귀신들이 이제 그거 한번 보려고 옆에서 있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들도 그런 호기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시계바늘이 어느새 오후 6시 3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네요. 도심 속 건물들 사이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회사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또한 그들 사이에서 부대낀 채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계속해서 버스가 10,000원이었습니다. 비싸네요. 평소 같으면 10,000원 버스라도 몸을 실었겠지만 오늘은 뭔가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네. 나는 저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을 빛내며 다가오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망원동으로 가주세요. 돈이 많네요. 전 택시 절대 안 탑니다. 서울에서. 택시는 요요히 직장인 무리를 빠져나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을 반쯤 내리고 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 이러면 위험한데요. 손 내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거나 택시 탄 다음에 창문 내리고 손 절대 내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손끝에 닿는 쌀쌀한 공기가 가을임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택시 기사분이 많이 정말 소프트한 분이시네요. 달콤한 분, 성시경 같은 분.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힐끗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평소랑 똑같죠 뭐. 난 영혼 없는 말투로 대답을 회피했다.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이어나간다. 택시기사네요. 딱 디테일이, 캐릭터의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택시기사분들이 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리액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꿋꿋이 이어갑니다. 한 1년 정도 되었나요? 그때가 아마 밤 9시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도 손님 같은 회사원 한 분을 태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그 손님이 무척 바빠 보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지도 않고 무작정 어디로 갔다. 씨발 새끼 좀 운전 족같잖아. 죄송합니다. 이야기 가겠습니다. 어디로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앞에 보이던 표지판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나가며 룸미러 너머의 뒷좌석에 있는 나를 응시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제 택시는 이미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타지로 가니까 할증도 붙이고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손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고 반문했고 그 손님은 세워주세요 기사님 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산길이었으니까요. 택시기사는 여전히 룸미러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정말 기분 나쁜 눈빛이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 아무것도 없는 야산이 온다는 것이. 저는 그 손님한테 몇 차례 물었습니다. 손님, 이곳은요 이름 없는 야산이고요 내비에도 안 찍혀요. 근데 손님은 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제격이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구두끈을 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옆에 있던 나무에 그 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손님에게 달려가 행동을 말렸어요. 손님!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해요. 하지 마세요. 진짜. 기사님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입니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그 손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말리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님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서 저에게 주워주더라고요. 그건 제 퇴직금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두둑할 겁니다. 그 정도면 오늘의 일을 잊어주시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이 새끼도 쓰레기네. 그 와중에 저는 봉투를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돈이 들어있더군요. 금액이 꽤 상당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신 차렸어요. 아니 그래도 손님 이건 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손님은 어느새 나무에 구둣던 매듭을 메고 자신의 목을 매달았더라고요. 그 손님은 고통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에게 받은 돈이 탐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손님은 끝내 발버둥이 멈추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나는 기사의 말을 그저 흘려보낸 채 요금을 계산하려 했다. 얼마 나왔나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손님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택시에 든다. 와, 아니 보통 안 받는다고 해도 아유 그래 받아요. 받으세요. 찝찝하니까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내려버리네요. 자, 그러자 택시기사가 앞좌석에서 몸을 뒤로 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손님, 이제 더 이상 제 택시에 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요금이라면 그때 손님이 주셨던 액수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손님의 돈을 받으면 안 되었던 건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손님이 제 택시에 탔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저 멍하니 택시기사만 바라볼 뿐이었다. 필자가 그 자살한 손님이었네요. 택시기사가 죽인 거야? 택시기사가 죽인 거지?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죽인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보니까. 트렁크 열어봐. 엄태구. 트렁크 열어봐. 보내주라고. 엄태구였어요. 네.